남편이 죽은 뒤 매주 묘소에 꽃을 놓고 가는 정체불명의 젊은 여자. 남편이 죽기 전 수억 원의 재산을 비밀리에 넘겨준 상대. 그리고 임종 직전 그의 재산을 가로챈 또 다른 배신자까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고 또 남편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가을볕이 한풀 꺾인 10월의 어느 오후 경기도 외곽의 한 공원묘지 언덕에 국화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꽃다발 옆에는 이미 다른 국화한 다발이 먼저 놓여 있었고 두 꽃다발 사이로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선명하게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최진수. 1955년에서 2023년까지 그 묘비 앞에 선 두 여자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 명은 50대 후반의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또 한 명은 30대 초반의 까만 롱코트를 입은 낯선 여자였습니다. 50대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왜 오셨나요? 라고 50대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낯선 여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낯선 여자가 짧게 말하고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언덕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50대 여자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진수 씨의 아내 윤명숙 씨입니다. 올해 62살. 30년 넘게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두 자녀를 키워낸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최진수 씨는 지난해 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2세에 이른 나이였습니다. 진단을 받고 불과 5달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윤명숙 씨는 제대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많고 내가 답답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라고 윤명숙 씨는 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뒤 윤명숙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묘소를 찾았습니다. 교통이 불편해도 비가 와도 다리가 아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꼭 들고 가서 묘비 앞에 놓고 1시간쯤 조용히 앉았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놓고 온 꽃이 다음 주에 가보면 두 다발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근 다른 묘소에 놓인 꽃이 바람에 날려온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에도 세 번째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꽃은 항상 윤명숙 씨가 놓고 간 것보다 신선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윤명숙 씨가 다녀간 뒤에 꽃을 놓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라고 중얼거리며 윤명숙 씨는 며칠 동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최진수 씨는 슬하에 자녀가 둘이었습니다. 큰딸 최수진 씨 30살, 아들 최재원 씨 27살. 윤명숙 씨는 두 자녀에게 혹시 따로 다녀간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나는 지난달에 한 번밖에 못 갔는데 누가 또 꽃을 놔요? 라고 딸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아들 재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는 실정인데요. 라고 재원이 멋쩍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 윤명숙 씨는 남편의 친구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오랜 직장 동료들, 고향 친구들 하지만 그들이 매주 꼬박꼬박 꽃을 가져다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가족도 아닌 사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윤명숙 씨보다 더 정확하게 수상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윤명숙 씨는 결국 딸 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다음 주에 같이 좀 가줘. 그 사람을 직접 봐야겠어.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모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묘소에 도착해 근처 나무 그늘 아래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가자. 오늘은 안 오나 봐. 라고 수진이 슬슬 지루해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에 낡은 소형차 한 대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롱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꽃다발을 든 채 내렸습니다. 얼굴이 반쯤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최진수 씨 묘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저 여자야? 라고 수진이 숨죽이며 물었습니다. 윤명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언덕을 올랐습니다. 여자는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인지 혼잣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명숙 씨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왜 오셨나요? 라고 윤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낯선 여자가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라고 수진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미 빠른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사라지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녀는 멍하니 서서 사라지는 차 뒷공무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여자 누구야? 라고 수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명숙 씨는 남편의 흔적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의 물건이지만 막상 뒤져보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정리해둔 서랍장, 옷장, 책상. 이미 한 차례 정리를 했지만 그때는 슬픔에 빠져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남편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들, 명함들, 볼펜 몇 자루.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랍 맨 아래 두꺼운 종이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윤명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훨씬 젊었던 시절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 곁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딘가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었고 사진 속 분위기는 명백히 다정했습니다. 윤명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라고 윤명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을 때 윤명숙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예비 아버지처럼. 윤명숙 씨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2003년이면 자신들의 두 아이가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딸 수진이 10살, 아들 재원이 7살이던 해. 남편은 그 시절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윤명숙 씨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집 대출금 갚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일찍 퇴근해도 고마웠고 늦게 들어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 시절 평범한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 됩니까? 그것도 아이까지. 윤명숙 씨는 새벽 3시에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인데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라고 윤명숙 씨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이 덜 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새벽이잖아. 라고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와보면 알아. 빨리 와줘. 라고 윤명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30분 뒤 잠옷 차림으로 달려온 수진에게 윤명숙 씨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라고 수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오늘 처음 봤어. 라고 윤명숙 씨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주 앉아 새벽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사진 속 여자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진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배경에 어렴풋이 보이는 식당 간판, 그리고 남편이 입고 있는 회사 점퍼에 새겨진 로고. 수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대했습니다. 식당 간판에 화원갈비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검색해보니 경기도 수원에 있는 오래된 갈비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원 쪽 거래처가 있었어?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글쎄, 회사 일은 잘 모르지.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전 직장에 근무했던 아버지 친구 이덕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덕수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에서도 유독 많이 울었던 분이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아빠 수원 쪽으로 업무 보러 자주 가셨나요? 라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 이덕수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냐? 라고 이덕수 씨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냥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수원 쪽에 개인적인 볼일이 좀 있었지. 나는 잘 몰라, 자세한 건. 라고 이덕수 씨가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볼일.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덕수 씨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옛 핸드폰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던 핸드폰은 이미 해지되어 있었지만 기기 자체는 서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충전기를 꽂자 다행히 전원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등을 몇 가지 입력해 보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별 생각 없이 입력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도 아들의 생일도 아닌 숫자 2003년 4월 17일 0417 딸깍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순간 손을 떨었습니다. 왜 하필 그 날짜가 비밀번호일까? 그날이 사진에 찍혀 있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지워진 연락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모에 반해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빈 031 XXX의 XXXX 단 그것뿐이었습니다. 수빈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 수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한참 망설였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 이름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윤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야.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전화해 볼까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윤명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번호를 누르자 연결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통화가 어렵습니다. 누구신가요? 수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무엇라고 답해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최진수 씨 가족입니다. 10초도 채 안 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수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최진수 씨 따님이세요? 라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큰딸 수진이에요. 혹시 묘소에 꽃을 놓고 가신 분이세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라고 여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무슨 관계세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화로는 드리기 어려운 말이라서요.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어디로 오실 수 있어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편하신 곳 어디든요. 라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사흘 뒤 수진과 윤명숙 씨는 서울 마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검은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묘소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을 때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가까이서 보니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윤명숙 씨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의 눈썹 모양과 코의 선이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최수빈이에요. 올해 32살이고요. 라고 여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예요? 라고 수진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수빈이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수 씨가 제 아버지예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카페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윤명숙 씨의 손에서 커피잔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라고 윤명숙 씨가 겨우 말했습니다. 수빈이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란에 최진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모르는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 수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라고 수진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두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야 들었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왜 묘소에 꽃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라고 윤명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만 싶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 묘소가 어떤지, 그리고 원망도 됐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라고 수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요? 라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꽃 한 다발 놓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절 평생 모르고 사셨으니까 저라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라고 수빈이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카페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아버지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거실 한편에 쌓여있던 아버지의 오래된 박스들을 열었습니다. 회사 서류, 세금 계산서, 명함들, 그리고 두 번째 박스 맨 아래에서 작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평범한 은행 통장이었지만 거래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20년 가까이 정기적으로 어딘가로 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받는 계좌 이름은 이연숙. 수진이 검색해보자 이연숙이라는 이름이 수빈의 어머니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다른 여자와 그 사이의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총액이 5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가? 수진이 아버지의 사업체 자료를 뒤졌습니다. 아버지는 5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니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사업체 자료를 들여다보니 아버지의 사업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원 쪽에 창고 2동, 인천의 사무실, 그리고 경기 남부의 작은 땅. 엄마, 이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 사람이 돈 관리는 다 자기가 했거든. 라고 윤명숙 씨가 망연자실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리한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와 예금 1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원 창고, 인천 사무실, 경기 남부 땅. 이것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수지는 법무사에게 의뢰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했습니다. 열흘 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 창고 두 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 즉, 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이미 매매되어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의 땅도 같은 시기에 처분되어 있었습니다. 인천 사무실은 임대로 전환되어 있었고 임대 보증금 역시 이미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로부터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진수 씨 명의로 또 다른 예금 계좌가 있었고 그 계좌에는 현재 0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전액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약 3억 원. 엄마,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해요. 라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온 남편.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빈과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진 혼자였습니다. 윤명숙 씨는 너무 충격이 커서 집에서 쉬고 있었고 수진이 대표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빈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돈 이야기 아세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수빈이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들었어요. 라고 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아도 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되니까요. 라고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넉 달 전 저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찾아왔다고요? 직접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신 게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수빈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 최진수 씨는 암 진단을 받고 얼마 뒤 수빈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연숙 씨는 이미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수빈은 수원 근처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찾아와서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고 수빈이 전했습니다. 딱 그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봉투 안에 뭐가 있었어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이랑 편지 한 통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수빈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읽어보세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수빈아,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동시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넌 모를 거야. 내가 비겁했어. 가정이 둘이었는데 두 곳 모두 온전히 책임지지 못했어. 이 돈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나머지 재산은 법대로 정리될 거야. 법대로 네 몫을 찾아가도 돼.
아빠는 욕먹어도 싸니까. 사랑한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대로 몫을 찾아가라고 했으니까 상속 신청을 할 거예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수빈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수빈이 물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상속받을 권리는 있어요.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제가 그 돈을 받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한 분도 없이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데 라고 수빈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수빈이 물었습니다. 뭐요?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힘드세요? 라고 수빈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사람 같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동생 재원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재원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재원이 항의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그런데 서류가 있어. 출생증명서, 통장 내역, 편지까지.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원은 자료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침묵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아버지 딸이야? 라고 재원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는 안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래.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폭발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해? 평생 그 사람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이걸 알면 얼마나 힘드실지. 라고 재원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아셔. 엄마도 알고 계셔.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원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때? 라고 재원이 물었습니다. 버티고 계셔. 그냥.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윤명숙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재원아. 라고 윤명숙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라고 재원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 울어. 이미 울 만큼 울었어. 지금은 생각해야 할 게 더 많으니까.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잘못이 아니야. 태어난 게 그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재산 문제는 따져야 해. 우리도 억울한 게 있으니까.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 알아봐야 해요.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모녀는 일주일 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더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만약 수빈 씨가 상속 신청을 하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뉩니다. 문제는 고인께서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셨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유류분이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이 사전에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편 수빈도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두 가족은 법적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처분한 재산의 행방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수원 창고 2동을 매각한 금액 약 4억 원. 경기 남부 땅 매각금 1억 5천만 원. 인천 사무실 보증금 7천만 원. 총 6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이 돈은 수빈의 명의로 된 적금 계좌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뒤 자신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수빈에게 미리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수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고 윤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고 2달이 지났을 때 수빈 측 변호사가 수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빈 씨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단둘이서요. 라고 수빈 측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수진은 경계했지만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다시 마포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빈의 얼굴은 2달 전보다 훨씬 헬스케 보였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세요.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빈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돈 전부예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네. 라고 수진이 멍하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보낸 돈, 6억 넘는 돈, 저 그거 안 쓰고 다 묶어놨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요? 라고 수진이 겨우 물었습니다. 받기 싫었어요. 라고 수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머니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뒷바라지하면서 아버지가 모은 돈 아닌가요? 그 돈을 제가 가지는 건 어머니한테 하는 짓이 아닌 것 같았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당당하게 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하는 건지 돌려야 하는 건지 오래 고민했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수빈이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려드리고 싶어요. 제 법적 상속분만 받고 나머지는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 돈 받을 자격이 저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했던 마음과 또 다른 감정이 뒤섞여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라고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안한 게 아니에요. 라고 수진이 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수빈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 라고 윤명숙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닮았네.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라고 수진이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나쁜 사람이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 잘못을 알면 뒤늦게라도 책임지려고 했어. 그게 문제이기도 했고.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빈이한테 연락해줘.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라고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고 싶어.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겠어?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든 안 괜찮든 봐야 해. 그 아이도 피해자야.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았다는데 내가 원망만 할 수 있겠어.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사흘 뒤 윤명숙 씨와 수빈이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장소는 수진이 예약한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처음에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먼저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앉아요.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윤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나도 아직 모르겠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걸 나는 30년을 같이 살면서도 몰랐으니.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편지 처음 받았을 때 많이 울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수빈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윤명숙 씨 계좌로 이체하는 서류였습니다. 받으세요.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가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네 몫은 받아야 해.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 원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라고 윤명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야. 아버지 잘못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법대로 받아야 해.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라고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나도 울면 안 되니까.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식사를 하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 이덕수 씨였습니다. 이덕수 씨가 윤명숙 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명숙 씨, 나 좀 봐줄 수 있어요?
라고 이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이덕수 씨를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덕수 씨는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알면서도 말을 못했어요. 라고 이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라고 윤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진수한테 들었어요. 20년도 더 됐어요. 그때 내가 헤어지라고 말렸는데 그놈이 못 헤어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아이가 생겼다고. 라고 이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진수도 이연숙 씨도 그 아이도 다 딱한 처지인데 내가 나서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서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명숙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라고 이덕수 씨가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말해주지 그랬어요.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억울해봐야 뭐가 달라지나요? 그 사람은 이미 없는데. 라고 이덕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수빈이한테 찾아갔을 때 내 허락이라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혼자 다 결정하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평생?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덕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가 명숙 씨한테 한 가지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죽기 한 달 전에. 라고 이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라고 윤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명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말로는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이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묵혀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라고 윤명숙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 라고 이덕수 씨가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남편을 용서해서인지 원망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그리워서인지 윤명숙 씨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송은 결국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났습니다. 수빈이 돌려주겠다고 했던 6억 원 중 4억 원은 윤명숙 씨가 받고 나머지 2억 원은 수빈의 법적 상속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협의한 결과였지만 사실 이 합의를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윤명숙 씨였습니다. 그 아이가 30년을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그 세월을 돈 몇 푼으로 메울 순 없지만 그래도 당신 몫은 있어야지. 라고 윤명숙 씨가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라고 윤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도 모르겠거든.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두 여자가 나지막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나누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며칠 뒤 또 하나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회사 거래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공동명의 사업 파트너였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박철호 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15년 가까이 사업을 함께 해온 파트너로 아버지가 병이 든 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자료를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면서 수빈에게 돈을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부 자산이 박철호 씨 명의로 이전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라고 수진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분석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인이 임종 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철호 씨가 일부 자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기 혹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철호 씨는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했고 조의금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깐 채로 수진은 수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빈 씨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수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도 만난 적 있어요. 아버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항상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쳤습니다. 수진은 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박철호 씨 명의로 이전된 자산을 추적했습니다. 수빈은 아버지를 통해 박철호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 박철호 씨가 아버지에게 자산 이전 서류의 서명을 받으러 갔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서명을 한 날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의식이 흐릿했던 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니 그날 아버지의 상태로는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수진과 수빈이 공동 원고로 박철호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철호 씨 측은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견서, 메시지 기록, 자산 이전 타임라인이 모두 맞아떨어지자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철호 씨가 무능력 상태의 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자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전된 자산의 규모는 약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고인의 유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진짜 어머니 거예요.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명숙 씨는 법원 판결문을 손에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런 걸 알았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됐잖아요. 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라고 윤명숙 씨가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습니다. 공원묘지 언덕에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윤명숙 씨가 국화한 다발을 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수진이 있었고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뒤에서 검은 코트의 수빈이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묘소 앞에 도착한 네 사람은 말없이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윤명숙 씨의 국화, 수진의 흰 장미, 재원의 노란 국화, 그리고 수빈의 분홍 카네이션, 묘비 앞이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라고 윤명숙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빈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거기까지였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윤명숙 씨가 수빈의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당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윤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수빈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억울했을 텐데 저한테는 한 번도 아버지 욕을 안 하셨어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라고 수빈이 물었습니다. 나는 많이 욕했지. 속으로 죽고 나서도 라고 윤명숙 씨가 말하며 엷게 웃었습니다. 수빈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됐을 것 같아요. 라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주차장에 다다랐을 때 윤명숙 씨가 수빈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라고 윤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수빈이 놀란 듯 윤명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라고 수빈이 되물었습니다. 오고 싶으면 와요. 내가 매주 오니까. 라고 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빈이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라고 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동차들이 하나씩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명숙 씨는 차에 앉아 묘소 쪽 언덕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저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30년. 그 세월을 원망으로만 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름답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 30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라진 것이고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윤명숙 씨는 62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언덕에는 꽃들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